아편전쟁이라는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 즉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청나라의 대외 무역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명청제국의 기본적인 골자는 해금 정책이에요. 바다로 진출을 안 해요. 몽골 제국, 칸 울루스 원처럼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요. 명나라 영락제 이후로 얘네들은 줄곧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교역해주세요, 교역해주세요, 교역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정된 상인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애들과 교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시스템을 공행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국에서 아시아 무역을 전담하던 회사는 동인도 회사예요. 자, 얘네들은 중국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유럽 애들이. 중국산 차. 이 차에 열광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 독립할 때도 그 차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고요. 이 차를 어떻게든 좀 구하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에서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식물학자를 동원해서 요즘 용어로 산호스파이까지 보낼 정도로까지 이 차에 열광했죠. 그 차와 비단 그리고 도자기. 얇고 튼튼한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얘네들 한 100년 조금 더 돼요. 한 15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저 유럽 애들. 200년도 안 됩니다.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 얇고 튼튼한 도자기는요,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한국인 도공들이 끌려가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일본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전통 있다고 여겨진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 아리타자기가 바로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중국의 이 당시 도자기는요, 매우 화려합니다. 그림이 막 들어가요. 근데 영국이나 아닌 유럽 애들, 유럽에서 그나마 조금 먼저 베껴냈던 데가 튀르키예, 현재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인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얇으면서 튼튼하고 화려한 도자기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치품은 꼭 필요했던 거죠. 자, 근데 얘네가 갖고 왔던 거는 은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교역을 하고 싶은데 청나라한테 교역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봤자 황제 폐하가 안 들으세요. 뭐 해금 정책이 기본 골짜기도 하지만 일단 얘네가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특징인 조공채뽕 체제에 안 따르거든요. 걔네들한테는 조공채뽕 체제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와서 비비니까 당시 청나라가 또 어떤 시기냐?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매우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뭐 강건성세라고도 부르는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그냥 에휴 불쌍한 놈들 은혜 베풀어 줄게. 대신에 니네 우리 땅에 들어오면 안 되고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공행은 어디에 설치되느냐? 광저우에만 설치가 되고 얘네와 교역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40일만 교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광저우가 소속된 지역을 광둥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광동무역체제라고도 부릅니다. 광둥을 한자로 읽으면 광동이죠. 그래서 광동무역체제. 근데 정신명칭은 공행체제예요. 자, 그리고 광저우를 열어주고 1년에 40일만 교역하게 해주는데 영국은 차, 비단, 도자기를 세트로 구입해가요. 근데 영국은 뭘 팔아먹고 싶었냐면 면진물을 팔고 싶어요. 산업혁명 발달하면서 면지물 막 생산돼요. 공장에서 기계로 막 찍어내요. 근데 청나라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예나 현재나 중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국산 물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에서 사가기만 하고 파는 거는 없는. 그래서 청나라가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 영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생기니까 여러 차례 막 사절단 보내가지고 자유무역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영국이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인도산 아편을 몰래 판매했던 겁니다. 이 아편이 뭐냐? 마약이에요. 몰래 판매하는 거, 이거를 밀무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거를 시도한 게 뭐냐? 아니, 어느 나라가 미쳤다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팔게 합니까? 근데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무역 적자가 있네? 이거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인도산 아편이에요. 이 도시도를 한번 볼게요.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정확한 말로 치면은 보호령이에요. 무굴 제국은 살아있지만 무굴 제국의 황제는 사실상 주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열심히 영국 애들이 짱구를 굴린 게 뭐냐? 우리는 어쨌든 청나라에 은을 갖다 줘야 돼. 근데 청에서 어떻게 은을 빼오지? 근데 저놈들은 자급자족이 다 되는 나라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니까 은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요 방법을 선택하자. 자신의 보호령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밀무역으로 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약 파는 놈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가격을 중독되면은 이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면은 점점 이제 그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된 인간들이 이거를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처음에는 막 1,000원 부르던 거를 나 만원, 10만원, 100만원을 불러도 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나라에 있는 은이 계속 인도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오른쪽에 도시도를 보면은 이 18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편의 수입액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은 유출액이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많은 양의 은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데 이 상관무역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이 막대한 양의 은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은 인도 몫이냐? 아니에요. 인도는 영국의 보호령이라고 했어요. 얘네 사실상 식민지예요. 실제로 1860년 되면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영국은 자신들의 면진물을 인도에 밀어내기 해가지고 그냥 막 강매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에서 빼온 은을 다 자기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상강무역 체제에서 결국의 이득은 누가 보냐? 영국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은 청나라는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임칙서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흠차 대신은 뭐냐? 황제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은 신하를 흠차 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흠차 대신들은요, 사실상 황제랑 동격이에요. 황제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을 얘는 거의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의 권한을 사실상 다 넘긴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임칙서가 흠차 대신으로 임명이 돼서 이 공행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광저우로 보내느냐? 청나라 정부에서 이 아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자신의 나라의 국민들 건강까지 걸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거 허용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합시다 라고 말하는 놈도 있었고요. 완전히 다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허용해서 컨트롤하자가 허용론, 완전히 금지시켜서 씨를 말립시다가 엄금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 둘이 대립을 해요. 근데 이 둘의 대립 결과가 어떻게 뭐냐면은 사실 허용론은 이미 아편을 빨고 있거나
자기 자식들이 아편에 빨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주로 허용론을 주장했고요. 언급론은 20대, 30대의 젊은 관리들이 주장했던 사상이에요. 근데 황제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떤 나라 황제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지금 아편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막 중독돼가지고 심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언급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요. 이 언급론자의 대표적이었던 임칙서를 중요한 인물 이름 좀 기억해 줄게요. 이 광저우와 그 옆에 광저우가 있는 광동 지방과 그 옆에 광서 지방을 다 컨트롤하는 양광총독의 자리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황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흠차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광저우로 보내요. 그래서 이 임칙서는 당시에 서양 애들이 갖고 와 있던 이 아편을 죄다 몰수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바다에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만 21일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바다에 그냥 던지면은 이제 바다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물고기들도 아편 중독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때 석회랑 섞으면은 이게 중화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바다에 석회랑 같이 던져가지고 중화시키는 데만 걸리는데 21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무역하는 인간들이 지네 나라한테 쪼로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무역이 지금 침해를 받았다. 니네 영국 정부 나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의회에서는 이거를 표결에 붙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보낼까 말까. 근데 아편무역이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이거를 이미 알아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를.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자기네 나라 국민이 자유무역을 지금 침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영국 의회에서 표결을 붙였고 9표 차로 청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을 공격하면서 이 아편 전쟁 혹은 지금 중영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 광저우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영국의 배예요. 얘는 증기선이에요. 근데 얘는 딱 봐도 나무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증기선은 쇳덩어리로 나오고 있고 노조할 필요도 없어요. 쇳덩어리가 더 튼튼하긴 하겠죠. 근데 청나라의 배는 증기선도 아니에요. 저 나무로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광저우에서 임칙서가 매우 열심히 준비를 잘했지만 털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텐진까지 털려요. 텐진 앞에서까지 막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텐진에서 베이징까지 130km. 텐진은요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텐진이 털리고 있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황제가 있는 베이징까지 털리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 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체결된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은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징 조약은 첫 번째 5개 항구를 오픈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광저우예요. 자기네 공행체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데죠. 그 다음에 해안가 올라가면 5개 항구를 오픈하거든요. 샤먼, 푸저우, 닝보.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이 가치를 발견한 도시, 당시에는 어촌마을일 뿐이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한 데가 바로 샹하이입니다. 그리고 광저우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여 샤먼, 푸저우, 닝보라는 도시를 오픈하게 되어 이 도시를 다 몰라도 2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광저우와 상하이. 그 다음에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땅을 하나를 픽을 해요. 그게 어디냐? 청나라 입장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섬 하나였거든요. 이 홍콩을 떼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입장에서는 가장 성가셨던 시스템 공행체제를 폐지를 해요. 공행체제 폐지됐다라는 것은 연 40일만 무역할 수 있던 게 이제 365일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근대 현대 전쟁에서는 패배한 국가가 승리한 국가에게 반드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난징 조약의 내용들을 꼭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추가 조약으로 최애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이 맺어지는데요.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은 이제 영국과 지금 청나라 사이에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청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 근데 그 나라와의 조건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영국에게도 적용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은 같은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치외법권이라고도 말하는데 영국인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청나라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사재판권은 뭐냐면은 이 사람 그냥 영국법으로 처벌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사람 하나 죽였다. 그러면 청나라법으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국법으로 처벌한다는 소리예요. 바꿔 말하면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난징 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난징 조약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난징 조약은요,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은 사실 이 내용이 중국에만 알려지느냐?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동아시아에서 청나라는 매우 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영국의 배 몇 척에게 그냥 탈탈탈탈 털려버렸어요. 10,000명도 안 되는 병사한테.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10년 뒤에 일본은 미국이 나타났었을 때 미국이 야 니네 포 쏴버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오픈해버립니다.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난징조약 체결된 이후에도 청나라와 무역이 전혀 개선이 되는 게 안 보여요. 청나라가 잘 따르지 않았기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영국은 더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네 면제물 팔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 한계가 지금 해안가에 있는 5개 항구만 돼 있으니까 계속 이제 더 오픈해달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으나 청나라는 들은 채 많지 않고 계속 민기적대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이제 빌미를 하나 잡아야겠네. 그래서 빌미를 잡은 게 바로 이 에로호 사건입니다. 에로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상선이에요. 에로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관원들이 정박해는 에로호에 올라가서 영국 국기를 끌어내린 것 같다가 청나라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싸우자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빌미잡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근데 이 에로호 사건은요 사실 영국이 일부러 트집 잡은 건데요. 원래 에로호가 청나라 배였다가 영국 국적으로 살짝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 벌어지기 10일 전에 말소돼서 다시 청나라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청나라 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으니까 청나라 관원들은 그냥 올라가서 끌어내린 것 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싸우자는 의미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어쨌든 국기는 그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독특한 게 프랑스도 껴요. 근데 프랑스가 왜 끼냐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 선교사가 중국에 피살당했다 이거 갖다 트집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같이 합쳐서 공격을 해서 또다시 얘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텐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는 부랴부랴 텐진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 10개 항구를 추가로 오픈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항커우. 현재 우한입니다. 즉 중국 내륙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의 수도였고 중국의 전통적 수도였던 난징도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텐진도 오픈했어요. 자기네 수도 바로 코앞까지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항구를 추가로 오픈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외국 공사, 외국의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있는 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에 의해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까지 인정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조약을 체결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이거를 파기하자고 요구하니까 얘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베이징까지 들어와서 탈탈탈탈 털어버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지금 자기네 수도가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SOS를 치고 러시아가 중재해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징 조약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텐진 조약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국에게 홍콩은 섬이거든요. 근데 이 섬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앞에 주릉반도, 뭐 구룡반도라고도 하고요. 현재는 카오룽반도라고 이야기해요. 배 타면은 5분 만에 도착해요. 5분도 안 걸린다. 한 3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그 지하철 타면 2분 만에 통과하는, 네, 그곳에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러시아는 중재 대가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해주라고 부르는 여기까지 떼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의해서 중국은 오픈이 되게 돼요. 중국은 이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편 전쟁은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는 근대사의 시작점을 바로 아편 전쟁부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편 전쟁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청나라가 중국이 더 이상 큰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던져주는 사건이 됐고요. 서양 강대국들에게는 이제 중국은 자기네들이 연락에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이제 그 내용들을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